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나라 살림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건전 재정을 주창했는데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22대 총선이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나라 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들이밀 총선 청구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집중 진단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을 많이 강조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취임될 때도 중요한 이슈로 건전재정을 내걸었는데 지난해 살림살이 공개된 걸 보니까 적자 규모가 87조 원. 허준영 교수님, 왜 이렇게 적자가 예상보다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적자 규모라는 게 이제 저희 관리 재정 수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정 수지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이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재정 수지, 통합 재정 수지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보장성 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원금 이런 거는 아직 가입자 수가 그렇게 그 연금 수급자 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서 여기서 항상 흑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흑자가 나는 것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가 너무 커 보이고 약간 그 현실을 호도할 수 있어서 이것들을 빼고 이제 보거든요. 그걸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이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한 87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났고 요거는 계획을 짤 때 예산안을 세울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한 29조 원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가장 크게 이렇게 숫자가 적자폭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그 세수 결손이 크게 났었죠. 50조 넘게 세수 결손이 났었는데 그 세수 결손 결국 세금이 조금 덜 거친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거쳤다. 이 나라 살림 하다 보면 세금을 걷어서 쓸 텐데 세금이 덜 거쳤고 혹시 정부 지출도 좀 많이 늘어났나요? 적자가 늘어난 거고? 저희가 22년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2022년에. 그래서 22년에 워낙 지출이 커서 그 추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으로 커진 거였거든요. 23년에 예산을 이제 짜면서 그 추경 효과는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조금 줄였죠. 오히려 총 지출은 전에 대규모 추경이 있었던 전에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줄였다. 예,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총 지출은 규모로는 줄였지만 그리고 건전재정기조 전환을 표명하면서 재정 적자도 마이너스 52조 정도로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52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에는 재정 적자가 1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점점 더 줄이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표방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기업들이 삼성전자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다 적자였고요. 지금 이번 1사분기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증시, 뭐 자산 시장이 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수 초과 세수가 많았던 21, 22년, 특히 22년에는 다 좋았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수출 부진하고 자산시장 저조 이런 걸로 세입이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400조 원의 국세 수입을 계획했는데 56조 원에 덜 거친 거니까 10%가 40조 정도인데 40%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 정부가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죠. 14% 정도 52조. 56조 4천억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상당한 대규모 세입 결손이 재정 적자를 87조로 52조에서 87조로 이제 키웠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난 것은 씀씀이를 2022년 코로나 때 늘어난 것보다 조금은 줄였지만 세수가 더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입니다. 혹시 세수 줄어드는 게 일각에서 감세 때문이다.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감세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세수가 줄어든 게 한 감세 때문에 한 30조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세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잡은 숫자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작년처럼 경기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좋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랑 양도소득세가 결국 국세 수입 3대 수입 중에 2개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2개가 다 지금 안 좋았던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꼭 감세를 했었어야 하느냐라는 이슈. 감세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추산치는 아직 없습니다만 예.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거로 보고요. 네. 감세 영향이 감세가 2023년 작년 세수 감소에 조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네, 김은철 교수님. 네, 감세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악화됐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요. 예. 아주 부분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얘기가 있지만 대체로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에 법 개정을 통과해서 2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감세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는 예, 건가요?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에 세법 개정을 낸 게 22년이잖아요. 예. 8월. 국회를 통과한 게 이제 그 다음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즉 지난해죠. 23년부터 법인세에 이제 세율 1%포인트 모든 기업마다 1%포인트 인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본격적인 감세로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세율 조정 정도고 또 1% 올렸다고 해서 대규모 증세라고 부르지도 않죠. 1%는 이제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 종부세에서 약간 이제 조정이 있었죠. 그런 좀 낮춰줬죠.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세금을 낮추는 법이 통과된 건데, 네. 물론 보유세는 23년 부동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건 좀 반영이 됐겠죠. 하지만 자산 시장에 이제 그 문제라든가 네.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세부담 완화 조정을 한 건 우리가 합리적 조정이라고 하지 그걸 본격적인 감세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법인세의 효과는 그리고 네. 23년부터 적용은 되지만 23년 사업소득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사실 나타납니다. 아, 올해- 보유세 인하의 효과가 그렇죠.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3월에 이제 법세를 내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에 많이 내거든요. 예. 그 지난해 실적을 올해 내는 겁니다. 3월에. 그러니까 올해 징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감소 효과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 규모가 주니까요. 그러네요. 자, 작년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라 살림 적자가 이제 87조라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 적자가 물론 2022년보다는 적자가 줄었지만 적자가 더 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조금 통계 착시가 있다 이게 실제는 한 110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을 하던데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일부를 끌었었고 지방교부세를 낮췄는데 이게 좀 꼼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사실은 약간 통계적 착시를 일으킬 수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일종의 꼼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적금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웬만하면 적금은 잘 안 깨잖아요. 예. 그 예금 통장은 잘 깰 수 있지만 적금 통장은 잘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적금 통장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게 꼼수냐 아니냐라고 보면 사실 꼼수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는데 그걸 사실 평시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작년처럼 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뭐 이런 거 별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할 텐데 국채를 발행하기가 싫으니까 이거를 외평기금 같은 데서 몰래 분식회계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외평기금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저희가 돌려서 쓴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이제 이야기는 조금 네.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약간 통계 착시다. 실제로는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세입 결손이 56조고 당초에 잡았던 적자가 52조니까 둘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08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외평기금을 만약에 안 썼다라면 더 적자가 늘어났을까 아니야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즉 외평기금을 수입으로 잡았을 거다 이런 지적인데 그 10조까지 넣게 되면 이제 120조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과도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가 가지고 온 87조 원 발표한 87조 원 적자는 저희 예상 범위에 딱 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56조 원의 적자 세입 결손이 나면 예. 내국세의 대략 40% 정도는 지방 이전 재원으로 법적으로 꼭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죠. 그러니까 자동 삭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못 예, 준다, 예, 지출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다. 예, 그걸 불용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막 시작했지만 그거는 회계적인 불용 처리지. 아, 세입이 안 들어와서 네.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국세의 40%를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래서 56조의 40%를 빼고 나면 60%만 넣으면은 이제 그 돈이 7, 8조 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정부가 따로 이제 지방교부세 너무 주니까 조금 보충해 준 것까지 합쳐서 네. 87조 원 적자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볼 때 꼼수나 적자 숫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꼼수가 아니다. 그 적자가 났으니까 현금을 그만큼 땡겨 써 와야 되는데요. 국채 발행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외평기금에서 갖고 온 건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예상 가능하지 않았던 기금 운용 계획서 등에서 미리 밝히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하네요. 비상대책이었죠. 비상대책. 비상기금 네, 좀 좋은 말로 조달이었죠. 비상대책.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산업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국가 채무가 1,126조 7천억 원. 1,127조 원이잖아요. 국가 채무. GDP 기준으로 보통 보던데 어느 수준, 좀 위험한 수준입니까? 우리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뭐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앞날을 걱정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요소들이 많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보통 이제 국가 채무 할 때 국가 부채, 그래서 중앙정부 부채랑 지방정부 부채에다가 우리 그 공공기관들 부채까지 더한 거를 국제 비교에 많이 쓰거든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몇 %냐 이런 비교에 많이 쓰는데 2021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 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보다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채무 비율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더 넓은 기준으로 재는 거거든요. 기준이 좀 다른 거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 여러 가지라 좀 헷갈립니다. D1이라는 기준도 있고 D2라는 기준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D2라는 기준으로 이제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다 더한 IMF에서 쓰는 국제 비교에 쓰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4%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선진국의 평균이 한 1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비기축 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비기축 통화국이잖아요. 기축 통화를 쓰지 않은 나라.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나라들이 주로 국가 채무를 많이 발행했냐 하면 기축 통화국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비기축 통화국 평균에 보면 평균하고 조금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이제 공공기관 부채 같은 이슈들도 있고 한전 부채, 뭐 연금, 뭐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슈들이 있어서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날이 좀 걱정이다 정도로 생각할 앞으로 수 좀 걱정된다. 국가 채무 1,126조 7천억 원이고 GDP 대비로는 50.4%네요. 50%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지금 처음으로 50%를 넘었죠. 50%. 근데 만약 우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 초반에 딱 머문다. 정말 여기까지고 이제는 수준을 유지한다. 네, 경제 규모보다 부채 증가 속도를 우리가 좀 낮추겠다 또는 그와 맞추겠다. 즉 GDP 성장하는 만큼만 부채를 늘리겠다. 뭐 이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60%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제 레드 사인이 들어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60%면 경고 사인이다. 경고를 주고 이제 조금씩 그 우리 대회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가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자율을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을 그만큼 높이는 거죠. 신용의 악화나.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은 절대적 수준을 여기서 묶어둔다면 뭐 대단히 모범적인 재정 운용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멈춘다면.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이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눈부십니다. 14%포인트가 5년 동안 늘어났거든요. 14%포인트? 그 이전에는 부채 비율은 매년 많이 늘어나야 1%. 보통 0.5%포인트 늘어난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속도였어요.
그러면 주로 지난 정부에서 빨리 늘어난 그렇습니다. 겁니까? 고창 비율이? 지난 정부부터 그렇고 이 정부도 이 뭐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적자가 지금 줄고 있지 않아서 예. 크게 줄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의 부채 비율 속도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예. 다행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원 조달해서 회계적인 부채 비율은 조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누적된 적자들이 다 사실상 부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염려된다. 절대적 수준이 여기서 멈춘다면 허 교수님 말씀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속도를 봤듯이 예. 그 이전 속도의 서너 배 뭐 이렇게 넘거든요. 네. 그 속도로 더 간다면,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고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0%는 아마 이번 20년대 말에 당연히 넘을 것이고, 예. 30년대가 되면 이제 뭐 우리도 부채를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100%를 넘지만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대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쓰잖아요.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용대에 문제가 돼서 이자를 더 물어야 된다. 이 걱정을 지금쯤은 해봐야 된다. 뭐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 네네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조차도 지금 부채 비율이 100% 이제 근접하고 넘어가면서 예. 미국 조야에서 미국 예산 정책처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지금 재정이 유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재정 확장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 그게 뭐 거시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금리를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너를 띄고 있는데요. 예. 다시 또 4.5% 좀 와 있거든요. 4.5%. 예. 이게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다고 예. 지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댓글도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나라 빚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라산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국회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는데 종종 무소식이에요. 재정준칙안은 어떤 겁니까 이게? 2022년에 나왔던 이제 재정준칙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3%.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또 변칙이 한번 생기는 게 만약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재정 적자 폭을 2% 이내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예외 사유가 좀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것이 발생했거나 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뭐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이런 예외가 없을 때는 2025년부터 이것들을 적용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은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21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면 아마 이것도 폐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관리 재정수리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한다 그런 건데 그러면 작년 나라살림 결과 보면 GDP 대비 우리 재정 적자가 3.9%니까 이 정부도 결국은 본인들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못 지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는 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작년 그 법안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 있지만 GDP 3% 내로 적자를 관리한다는 표준적인 준칙 아니었습니다. 3%. 예, 근데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공전되다. 지금 국회 회계가 끝나니까 이번 회계가 자동 폐기될 겁니다. 자동 폐기. 문제는 그러면 새로운 국회에 22대에서 새로운 부총리나 또는 이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동일한 준칙안을 또 낼 것이냐. 또 내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막강하다면. 정 의지가 있다면 그렇죠. 이 당연히 내용을 다시 새로 발의해야 된다. 자동 폐기됐다고 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뭐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만둡시다가 아니라면 당연히 협조를 구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재시도를 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지금 당초 강력히 거부했던 중칙을 거부했던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현재로 총선의 결과를 찾았고 아무래도 행정부로서는 조금 더 수세적인 이제 입장에서 목소리를 더 키우기에는 정치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입법
재시도를 할 것인지. 국가재정준칙안을 그것을 다시 조개할수록 정부의 의지는 강해지지만 또 그러면 할 거다 하면서 미루거나 정권 말기로 가서 낸다면 그건 또한 국민의 불신을 다시 한번 또 키우는 걸 겁니다. 작년에 세입 결손으로 3.9% 적자가 나온 건 예기치 않은 면이 있으니까 예. 일정 부분은 양해될 수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지출 삭감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죠. 오히려 야당은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걸 못했고 올해 예산도 그러면은 지출 삭감 이후에 예산 세입 결손 이후에 세수 기반이 많이 악화됐으니까 지출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지출을 줄였다고는 하나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는 여전히 지금 92조 원을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작년 올해 둘 다 3.9%를 넘어서 정부가 사실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구심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었으니까 세입 결손의 경제 둔화 또 올해는 총선 뭐 경쟁을 또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지 물러갔으니 정부가 이제 원칙 본연의 자세로 와서 준칙 법안도 빨리 시도하고 내년 재정 적자 관리도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준칙에 맞도록.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발의된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안은 21대에서 폐기되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이 정부가 새로운 안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 뭐 기존에 있는 거가 비슷할 텐데 그러겠죠. 일단 내더라도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야당이 반대했으니까 결국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재정준칙이 제가 전에 그 근무하신 국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거는 양쪽 당에서 다 싫어하는 사실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다 싫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아니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아니어서 싫어하고 여당 같은 경우는 그거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IMF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하나 본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재정 준칙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있다. 네. 그래서 IMF가 그것을 잘 이행한 나라의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한번 보고 잘 이행하지 않은 나라의 15년 정도 데이터를 봤더니 확실히 국가 채무 비율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성과의 차이가 보이더라라는 얘기들을 IMF에서 최근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IMF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국가 채무를 좀 제대로 관리하려면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 그런데 22대 국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는 요구를 선거 과정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어떤 부분들의 재정을 더 늘리는 요구 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나올까요? 어떤 공약들이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 뭐 되게 이번 선거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뭐 어쨌든 국민회복기금이라 그래서 현금을 또 나눠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예, 민생회복지원기금이 아마 25만 원, 일인당 25만 원. 일회성이란 뭐 매주나 매월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이제 드리는. 근데 제가 대학생들 집안의 어른이 먼 데서 오시면 얼마 정도 용돈을 주냐 그랬더니 한 2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용돈을. 네, 그래서 딱 그 정도다. 딱 그 정도다. 그래서 이게 총선 공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이고 네. 4인 가구 가족당 이제 100만 원이니까 원. 이제 넉넉히 쓸 수 있는 한 주의 외식을 가족들이 또는 짧은 여행을 국민의 행복을 뭐 금전으로 드리는 건 좋으나 지금 우리 재정 상황상 어울리지는 않는 공약이었다. 재정 상황에서 깜찍하고 예쁘게 봐달라는 말로. 근데 알아들었고 양로원, 경로원 같은 곳에 이제 매일 점심을 공짜로 드리겠다. 5일 그런 것들을 빼고. 당이 공약을 해야 하는지 국가 차원에서 의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원한다면 재원의 여유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공짜 점심을 모든 노인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참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꼭 불효불급한 것이었나 싶고요. 통신 세액 공제 같은 거 다 도입하겠다. 통신자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를 마음껏 쓰도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통신 서비스 소비를 그렇게 장려해야 될 만큼 지금 어떤 외부 효과가 있다거나 긍정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비용 때문에 그걸 많이 못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다면 취약계층 위주로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많은 공약들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필요로 하느냐를 차치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간 것들이 제법 있죠. 예. 총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아까 이 민생회복지원 1인당 25만 원 우리 김우철 교수님은 좀 깜찍하고 예쁘게 뭐 이게 봐달라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의지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좀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아마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웃음도 살 수 있고요. 지금 비상한 그 전염병 상황 하에서 가게가 거의 생계가 막힌 분들을 위주로 만든 제도였는데 이게 뭐 낙인 효과 등등 해가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자 다 힘들어 하시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종의 기본 소득처럼 일회 이제 지원한 거거든요. 재난지원금 형태로. 근데 그런 유사한 개념, 이제는 회복하는데도 힘드시고 피곤하시니까 돈 드리겠다는데 돈을 국민들께 나눠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나쁜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이 재원이 없는데 빚을 들여서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인당 25만 원, 가족당 이제 100만 원을 하면 13조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계호 정책위 의장 얘기로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지금 야당이 이 막강한 표를 등에 업고 추경을 요구하면 행정부가 뭐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올해도 사실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아까 김우철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에다가 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 수출 조금씩 1분기부터 살아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이창용 총재 그 금통위 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지만 수출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늘어날 건데 그 법인세는 올해 하반기에 예납부터 들어오거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세수는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혹은 그것보다 약간 나을 가능성 그렇게 세수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일회성 지출을 한다라는 것 그것에 재원 조달을 한다. 물론 이것을 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하고 네,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방안이 정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3.1% 물가 문제. 물가 문제.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장 재정으로 물론 일회성 지출이어서 이것이 확장 재정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13조라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잦아들지 않은 국면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금리도 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타이밍상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우철 교수님. 이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예산 편성권 그렇죠. 심의권은 역시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다수가 야당이니까 민주당이 심의권을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추경 예산을 만들어 와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행정부가 만약에 지금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억지로 갖고 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힘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추경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경 특별법. 올해 같은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가운데서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 올해 같은 상황에는 추경을 야당이 하면 정부는 들어야 된다는 식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갖고 추경을 하도록 강제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수준까지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가겠느냐.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했고 행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한 세제 감면이라는 여러 가지 걸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주는 게 어떠냐?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한 판단입니다. 정부는 아직 그만큼 힘든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물가 불안도 있고 아직 금리를 높여야 할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총수요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재정 살포를 하게 되면 불안해지죠. 예. 야당은 물론 반대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많은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있다. 자, 이제 중간에 있는 언론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 언론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재정으로 숨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의견이 좀 그러지면 많아지면 거대 야당 앞에서 행정부는 아무래도 타협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둘 사이에서는 결론을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추경은 이제 무위로 가게 되는데 이런 여론의 반응이나 여론의 반응. 언론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예. 정부가 계속 반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도 여론의 방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맞습니다.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 그런 향방 상황에 따라서 정책 판단할 겁니다. 행정부도 그래서 타협할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를 못합니다. 그만큼 야당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 야당이 이제 워낙 강하니까 지금 그동안 또 재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게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폐지하겠다.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투자세액공제를 좀 연장하겠다. 이른바 이제 감세 위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쪽에서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혜택 받으시는 분이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인데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식으로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세게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야당이. 네, 야당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안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네. 그 금투세 폐지는 물론 민주당은 조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행정부는 벌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역시 또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향방이 상당히 불투명한데 대체로 통과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고요. 22대 국회에서. 네네. 이번 국회는 끝났고 이번 끝났고 새로운 22대 에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또 정부가 될 텐데. 또 정부가 낸다 한들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반대해서.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어떤 성향도 고려해야 하고 예. 거기에서 자산가 그룹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혜택을 보는 지지자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폐지는 안 된다. 시행하자. 금투세 폐지는 아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안 그대로 법을 도입하게 놔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재수정해서 수정해서 행정부의 의견 일부 반영하고 또 야당이 생각하는 어떤 조항은 또 그대로 놔두고 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 뭔가 서로 않을까. 좀 더 타협을 하는. 그래서 법안 자체는 아마 폐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전리품으로 우리의 그 정책적인 기조를 이렇게 지속시켰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막았다라는 어떤 입장을 실제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막으면서 일종의 그렇다고 성과로 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또 폐지를 원하는 주식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약간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주식 투자가 하는 분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 금투세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한 일반 개미 투자가가 아니고 슈퍼 개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백억씩. 네. 그다음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이번 총선에도 보면 민주당 공약에 반도체 세액 공제 높이 세액 공제를 주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장한다. 임투도 사실 네. 반대 입장은 아닐 거고 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임투는 계속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런 부분은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한 생각이네요. 네, 새로 출범할 국회에서 과연 재정 규칙을 늘려야 될지, 감세는 어떻게 할지 관련 토론 국가 채무와 함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준영